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종대 편집장과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안보 2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내우와 외환이 겹쳐 있는 잔인한 4월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어떤 그 열심히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이것을 또 기회로 반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이제 계속하죠.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네. 어떤 대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동남아, 즉 아시아로의 회귀 어떤 행보를 더욱더 가속화하고 네. 그러면서 한국도 그러한 미국의 전략에 급속히 흡수되는 듯한 양상이 네.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이번에 이제 오바마의 동남아 순방에는 어떤 내용들이 눈에 띕니까? 일단 그 오바마 행정부가 처음에는 이제 피벗 투 아시아, 그래서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기저기서 욕을 좀 많이 먹고,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재균형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예, 3년 전에 이미 그걸 발표를 했는데, 미국 내부에서는 그걸 발표하고 도대체 한 게 뭐냐? 예, 이런 어떤 또 가능하기나 한 얘기냐? 네, 가능하기로 한 얘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이번에 와서 일본에 가서는 미일 동맹 강화라고 하는 큰 기조하에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그리고 센카쿠 중국명은 다오이다오죠. 네. 예, 중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토 분쟁 문제 관련해서 이것도 미일 상호범위 조약 적용 대상이다. 그러니까 일본 편을 확실히 들어줬구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중국이 이걸 무력 점령을 시도하면은 일본 자위대뿐만 아니다. 미군이 개입한다. 미국까지 개입하겠다. 이런 거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 방어 체제 강화. 네.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MOU 형태로 체결 추진.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는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동남아 국가 중에 반미 정세가 가장 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문제를 협의하기보다는 껄끄러운 관계를 좀 푸는데, 네. 좀 주안점이 좀 더덥고요. 또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가서, 네. 필리핀이 1991년인가요? 네. 예, 당시에 이제 필리핀 의회에서 네. 미군 나가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미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클라크 공군기지하고 예. 수빅만에 있는 해군기지 두 개에서 나갔죠. 그렇죠. 그게 동아시아에서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허브 기지였죠. 당시에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걸 이제 3, 4년 만에 이제 다시 그걸 복원을 해서 네.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어떤 그 필리핀의 군사기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백만을 포함한. 그래, 다시 들어가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바마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좀 했다 이번에. 예, 이런 걸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성과에 목말랐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시아의 귀환 전략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겠다. 네.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오바마는 한편으로는 그런 또 성과에 목말라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는 중국을 봉쇄할 의도가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말로는 봉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봉쇄하려고 하는구나. 예, 그런 또 이제 이구심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최근에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다.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상대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네. 중국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쭉 이어왔던 이제 그 경제 성장, 네. 그다음에 군비 증강, 네. 이런 어떤 추세를 앞으로도 이어간다고 한다면 한 2020년대 중반쯤 되면 경제력과 군사력이 거의 대등해진다. 네. 그때 가서도 어디 일본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나 보자, 네. 필리핀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나 보자, 이렇게 일종의 도강량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한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나 필리핀은 미국이 좀 더 강하게 중국을 몰아붙여 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이런 어떤 나라이다 보니까. 중국하고 갈등을 겪고 있죠. 예, 주로 그렇죠. 해양에서의 영토 그렇죠. 문제로. 네네. 근데 한국의 입장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한국의 입장은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경제적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비교할 때 한국이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네.
물론 2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갈등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죠. 근데 뭐 툭하면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거나 뭐 제재공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나 수중 암초인 2호도가 마치 영토인 것처럼 분쟁 대상인 것처럼 자꾸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그런 어떤 기류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이걸 불행의 씨앗으로 만드는. 그걸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어느 나라 가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이제 중견 국가, 특히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장 지혜로운 그 외교적인 접근법은 불필요한 위협을 안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2호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일각의 어떤 접근법이고, 그걸 또 지키겠다고 이제 뭐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고, 또 뭐 제주도에 무슨 또 해병대 사령부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거기 뭐 전략 공군기지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좀 그 어리석은 그런 접근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하나의 그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죠. 북한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이죠. 예. 그러니까 영토 분쟁은 없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 또 만만치가 않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중국한테 얘기하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야, 네가 좀 북핵 문제 좀 해결해 봐라. 너희들이 그 북한에 생명줄을 쥐고 있으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생명줄을 갖다가 목을 더 목재서라도 북한한테 핵을 포기시켜 만들어라.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동맹을 강화하고 MD도 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그 기지들도 확보하는 이른바 그 재균형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하는 것은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네? 그건 불가능한 임무다. 네. 북한이 우리 말을 듣겠느냐. 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 너희들이 쥐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에 전제 조건을 달아서 결국 대화와 협상을 못하게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럼 미국 너희들 아니냐. 네. 예, 이런 어떤 이제 막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네. 한국은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계속 미국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 문제가 우리가 제3자입니까? 미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북한 문제를 잘 풀어서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이루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기회의 크기를 가장 많이 또 얻게 되는 가장 큰 수혜의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대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박을 좀 정확하게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박 대통령은 무슨 뭐 이상하게 풀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 대표처럼 풀면은 대박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무슨 뭐 북한하고 대화하는 문제, 육자회담하는 문제, 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걸 자꾸 마치 제3자의 문제인 양, 자꾸 미국한테 배팅을 걸고 미국과 한 목소리로 중국 너희들이 좀 역할 좀 해달라. 이런 하나만한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 대북 정책도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도 유체이탈이다. 마치 제3자인 양. 이렇게 이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오바마는 좀 급해졌어요. 어쨌든 국내 정치의 연장으로서 이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에 성과를 내와야 되는. 사실 또 그렇게 조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시리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 러시아가 이제 계속 그 우크라이나 문제 그 개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안팎에서 많이 그 고조되는 의문이고. 그리고 계속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에 지금 있습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바마가 어떤 자리를 매김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가중된 것 같고 또 국내 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진짜 2020년에 중국에 추월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미국의 또 하나의 불안 심리가 중국을 조금 더 거칠게 다뤄달라는 이러한 요구로서 구체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동남아의 어떤 방문은 그러한 어떤 그 다양한 요인들이 오바마로 하여금 중국과의 신냉전적인 최전선에 나서도록 하는 이런 요인이 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이 그럼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전략적 아젠다가 바로 MD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MD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 대통령 입에서 최초로 미사일 방어 체제 MD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표현이 한국 대통령 입에서 최초로 나왔습니다. 주로 여태까지는 미국이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현재 2015년으로 되어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해 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역시 MD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위크리크스나 아니면 미국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진핑 체제가 그러니까 과거 중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이었죠. 2008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놓고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다. 예. 그래서 이게 외교적인 결례 논란이 벌어지니까 다음 날 바로 다시 그럼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기 바로 직전에 부시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전략동맹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전략동맹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세이고 그러니까 중국이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굉장히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MD를 고리로 한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동맹까지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의 중국이었으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불쾌한 심기를 대놓고 드러냈을 텐데 이번에는 왜 자제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중국의 장기적인 그 포석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과 그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1대1의 국력 경쟁도 중요하지만 자기 편들을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패권 전략에 동맹의 강화 확대 전략이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이제 비동맹주의를 유지를 해왔죠. 그렇죠. 근데 중국 내부에서는 뭐 연시통과 같은 중국 내부의 현실주의자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다. 예. 중국이 정말 강대국이 되고 미국과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미국과 더불어서 아시아에서 양극 체제를 형성하려면 미국처럼 중국도 우방국들, 동맹 전략을 써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소한 뭐 한국이 미중 간의 갈등 구도에서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중국의 편에 선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동맹 전략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내심 상당히 그 박근혜 정부의 대미 정책이나 대북 정책에 불만이 많아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계속 좀 달래기로 일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해서 칭화대학 교수인 옌세퉁 올해 초에 그 10년 후에 그 세계를 예측하는 2023이라는 책이 지금 국내에 번역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일독을 권합니다. 아주 또 잘 쓴 책인데, 지금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도 우리가 우방국 내지는 동맹국으로 할 수 있다. 예, 이런 어떤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국내에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시선을 끄는 아주 놀라운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옌세퉁의 주장이란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이제 미소 냉전 체제에서는 중국이 비동맹권의 어떤 리더로서 됐지만 이제는 중국 자신이 양강 체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동안 없어졌던 비동맹주의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이용해서 다른 어떤 그 특별한 이익을 그 도모하고자 하는 발전도상국이 비동맹 세력권으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중국이 손을 써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맹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논리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어쩌면은 그 미중 갈등도 옌세퉁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또 이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우리가 흔히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굉장히 그 자기 비하적인 접근법이다. 네. 우리가 하기 여하에 따라서 네. 이 영리한서가 양쪽에 있는 거대한 일양에 거기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듯이 예, 우리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잘 활용하면 예, 여기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아니라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이익을 취해갈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네.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 역시 남북 관계인 거죠. 그렇죠. 예. 같은 형제끼리 막 치고받고 계속 욕지거리하고 싸우는 이런 네. 관계가 지속되는 한 네. 어떻게 우리가 주변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취하고 거기서 국익을 국대화하고 지역 이익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공공 외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4월 초에 중국에 가서 사회과학원 관계자들하고 토론하고 네. 이 동북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다 나니까 네. 국내에 귀국하기 싫더라고. 아, 예. 우선 뉴스에 무인기, 무슨 뭐 이래 보면은 미세먼지가 가득 찬 비좁은 네. 그 한반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보면은. 네, 네. 또 북한에 대한 공포 조장해가지고 네. 도대체 무인기가 위협입니까? 네. 아유, 우리 톡 까놓고 전문가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무인기가 위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위협이냐고 묻는 것 자체도 또 우스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위협이 아닌 게 뭐야? 북한에서 날아다니는 것 네, 중에. 네. 심지어 여객기까지. 네. 위협이라면 다 위협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서 소모적으로 물경 열흘 가까이를 보내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한다면, 예. 뭐, 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저기, 핵 문제 관련해서 조금, 네. 조금 이제, 약간은 좀, 몇 발자국 더 들어가서 북한 핵 문제를 갖다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네. 이런 어떤 좀, 몇 가지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북핵 문제를 대단히 도덕주의적인 관점에 접근합니다. 주민들은 굶주리게 하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그런 네. 굉장히 부도덕한 정권으로 네. 묘사를 하고 있죠. 네. 네.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맞습니다. 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평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북한의 대기근에 있었던 것이고 저희 역시도 뭐 북쪽에 그런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만 그건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고 있는 그들의 북한은 주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이냐. 근데 그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북한이 과연 유발난 것이냐. 자, 지금 전 세계 9개의 북한을 포함해서 9개의 핵보유국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다수 핵보유국들은 오늘날 강대국들이 되어 있지만 네. 미국을 포함해서 처음에 핵을 만들 때는 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네. 미국 대공황에 끝물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네. 예. 스탈린의 소련, 예, 2차 세계대전 사상 최악의 전쟁을 치르는 그래서 전후북구도 아주 급한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영국과 프랑스 네.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미국의 마셜 플랜에 의해서 그렇죠. 경제 이제 지원을 받는 그 와중에 또 핵을 만들었던 거고요. 네. 중국 보십시오. 예. 대학진 운동 기간에 핵을 만들었는데 대학진 운동 10년 동안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기근이 왔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핵무기를 만드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이제 보여주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배고픈 자가 핵을 더 만들었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한 안보 문제를 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어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예, 네. 요즘 핵경제 병진 노선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남북한의 상호 비방정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저께 오바마와의 기자회견에서도 핵 경제 병진 노선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북한이 바로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그거 막 글로 옮기기조차 욕설로 가득 찬. 난 예. 그렇게 욕자라는 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이게 롤러코스터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예. 올 초만 하더라도 북한이 상호 비방 중단을 제안하고 그것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근데 최근에 나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보면은 과거 몇십 년 동안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원색적이고 예. 노골적이고 예. 아주 거칠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욕설의 핵심은 자기들의 병진 노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떠든다 이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것도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사실 저는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 핵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역사적인 맥락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북핵 문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천명하는 그 정확한 명칭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죠. 네. 예.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은 핵 경제로 바꿔서 부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적절한 표현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일단 이름은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편집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년 후에 북한이 지금보다 10배 정도의 핵무기를 갖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연평균 한 1% 안팎 정도. 네. 경제 성장. 저성장. 예, 저성장. 그러니까 네. 경제적으로 그럭저럭 버티는 그런 구도가 이루어진다면 그 병진 노선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그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이 먼저라고 한다면 그건 성공에 가까운 거죠. 아, 핵이 먼저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경제가 먼저라면 그건 실패에 가까운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핵을 우선하는 정책이다라면서 그걸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제가 아까 미국 얘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트루먼 행정부가 핵을 만들었을 때 네. 2차 대전 이후에 폭등했던 미국의 군사비를 엄청나게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력수도 엄청나게 줄이고. 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는 핵을 갖게 됐으니까 재래식 군사력을 줄여서 경제 복지에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그죠? 네. 아이젠하워 행정부도 이른바 뉴룩. 새로운 그렇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북한식의 병진 노선입니다. 네. 예, 병진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찾아본다면 박정희 정권이죠. 예. 공개적으로는 핵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네. 결국 이제 율곡 사업을 통해서 재래식 군비 증강을 추진했습니다만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70년대 예. 말입니다. 예. 예. 동시에 경제 건설도 추진하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출범할 때는 우리가 북한보다 병력 수가 많았고 네. 훨씬 전력이 우세했는데 네. 사실 박정희 대통령 기간 중에 네. 그 군사력이 역전이 돼서 북한이 우세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을 개발해서 네. 지금 우리가 북한보다 군사비를 덜 쓰고 있으니 네. 이걸 만회해보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었겠구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밟아온 길,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취했던 왜 박정희 정부가 비밀리에 핵을 만들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 폭을 넓힌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네.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길도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해는 동의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그러니까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을 상대하고 도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네. 북한을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네. 현실주의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네. 이러한 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 거죠. 자, 이건 뭐 이해치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역사를 도덕적으로 보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네. 그 당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 사람들은 히틀러가 진짜 나쁜 놈이냐 아니냐, 네. 나폴레옹이 진짜 나쁜 놈이냐 아니냐, 대다수의 관심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남의 나라를 침략했으니 나쁜 놈 맞겠지. 네. 그러나 역사가는 그런 것들을 개인의 부도덕함보다는 그 주변의 상황과 조건을 인식해서 네.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와 집단을 이해하는 게 역사가의 임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나쁘다, 뭐 3대 세습 또 뭐 어쩌다 이러지만은 그 역사적 조건과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로 보기에는 올바른 관점이고, 네. 예, 그럼으로써 북핵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는 진지함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 벌써 오늘도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 됐네요. 네네. 예, 항상 우리 진짜 한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네. 국민 TV에서도 꽤 우수한 프로그램 중 하나죠. 네, 뭐 그렇게 자평을 하죠. 박성재 PD께서 또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뭐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만 또 우리 박 PD께서 더 열심히 해달라고 이렇게 또 당부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진짜 한번 앞으로 더욱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